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화요일 대성기계국 진행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해서 지금 아주 시끄럽습니다. 우선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다음 주에 퇴임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인데요. 뭐 후임자 임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인데 아시다시피 3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추천 경로가. 그래서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고 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균형을 이루게 이렇게 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그 후임자는 다음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파면이 안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되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조계, 국회, 또 헌법재판소에 거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법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있고 소극적인 대통령 권한 행사가 있는데 이런 중요 인물, 사법부든 공직이든 주요 인물은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한대행이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걸 알면서도 지금 밀어붙인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내란 공범이라고 지금 그냥 대놓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돼서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막무가내 막가파 행동을 하고 있네요. 윤석열 정권, 막가파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리 국무총리를 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지금 탄핵된 지 이제 파면된 지가 며칠 됐어요, 대통령이. 근데 총리가 이렇게 지금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명을 임명했는데, 이 2명 중에 1명이 바로 또 윤석열의 친구인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또 1명은 이제 함상은 서울고법부장판사인데, 서울고법부장판사는 그러다 쳐요. 근데 왜 또 이완규냐? 정말 참 대담해요. 어떻게 보면 대담해요.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이제 지명을 해서 또 이제 국회에 청문회를 거치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사실은 그까지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금 공수처에 내란 공범 혐의로 고발돼 있는 사람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다음날 12월 4일,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요인들, 3명하고 총 4명이 비밀 모임을 하는데 거기 있었던 당사자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하나같이 내란 정국에서, 비상계엄 정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완기 법제처장이 같이 끼워가지고 모였다고요. 이 사람들 그날 모임 이후에 휴대폰 싹 바꿨습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왜 모였을까? 이완기 법제처장은 지금 문제가 많은 사람을 대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이것은 거의 민주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완규 씨는 또 뭐가 걸리냐면요. 이거는 이제 법규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법 5조에 재판관 자격에 관한 조항이 있다. 그 5조 2항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번째 보면 정당법 22조에 따른 정당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러면 이완규가 왜 문제냐? 지금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적을 이탈한 지. 그런데 이완규 씨는 2022년 5월에 국민의힘 당적을 버렸어요.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어요. 왜? 그때 법제처장이라는 공직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당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소속이었어요. 그러면 2022년 5월에 당적 이탈을 했으니까 지금 다음 달이 돼야지 이제 5월 초, 그러니까 탈당하기 직전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인사를 한 거니까 아마 5월 며칠이 되겠죠. 근데 지금 4월이잖아요. 지금 지명하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이런 기본적인 법규를 확인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뭐 기간 얼마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뭐 청문회 기간 뭐 감안해서 그러면 5월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계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그냥 딱 봐도, 아니, 일단 법규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자격도 미달이다. 그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를 또 지명을 한다? 이건 뭐 완전히 국민의 뜻을 정말 무시하는 거죠. 제가 왜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붙였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먼저 이완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61년 인천 출생입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요. 1979년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는데, 자, 윤석열과 그래서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법연수원도 윤석열과 동기예요. 사법연수원 23기로. 그런데 사법시험은 또 한 해 먼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사법시험하고 사법연수원 기수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바로 사법연수원을 안 가고 뭐 사정이 있어서 한 해 늦게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나 이러면 이렇게 한 기수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시험 기수하고 사법연수원 기수는 보통 숫자가 한 10 차이가 나요. 숫자 10을 빼면 돼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면 사법시험은 33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사법시험 32회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을 좀 했어요. 강제로 징집이 돼서 가서 병으로 복무를 하고, 그리고 뒤늦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법시험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 윤석열은 부동시, 양쪽 눈 시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군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시가 뭔 당구도 그렇게 잘 치고 뭐 골프도 그렇게 잘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 부분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2003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장관과 함께 평검사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막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러고 뭐 검찰총장도 갈아치우고 사실상 뭐 이렇게 하니까 검찰에만 이제 긴장감이 감돌고 했는데, 그때 노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처음 있는 일이죠.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평검사들하고 한번 한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강금실 법무장관이 배석한 상태로 검사 그때 뭐 여러 명, 한 6명인가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 사실은 뭐 분위기 아주 싸했죠. 검사들이 거기서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했고, 노 대통령도 그때 좀 나중에는 화가 좀 나고 막 막가자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때 이완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검사장 자리까지는 못 갔고요. 그러니까 고위직까지는 오르지 못했고,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납니다. 그래서 검사장에서 이제 탈락을 하니까 그해 바로 변호사로 이제 개업을 했는데, 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옷 벗기 바로 전전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발령이 나니까 검사장이 못된 것도 화가 나는데, 또 이제 한직으로 빼니까, 그래서 우병우가 이제 바로 옷을 벗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박근혜 정부의 이제 비서관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되는 건데요. 이완규는 개업을 한 다음에 법무법인 동인이라는 데 가서 구성원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요. 이 법무법인 동인이 지금 이른바 10대로 포맷 갈 정도로 아주 큰 데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기 동기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죠.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되니까 변호인을 맡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나섰죠. 그리고 2021년 윤석열이 이제 드디어 대선에 이제 출마하겠다고 검찰총장직을 때려치우고 나왔을 때 그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자문 역할을 하면서 주로 네거티브 담당을 했습니다.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자문위원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첫 그 공직 인사 때 법제처장에 임명이 됐던 겁니다. 자, 왜 제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법꾸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자, 윤석열의 온갖 그 불법적인 위법적인 행위에 이론적인 기반을 종종 제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그 거부권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자기 가족과 관련된 일에는 대통령은 오히려 더 엄정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깨끗하다, 공정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요. 그거는 뭐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늘 이 법꾸라지들의 문제, 법기술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상식보다 못한 결정, 못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걸 그리고 아주 뭐 당당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그 말이 맞나? 이렇게 자칫 속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이쪽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래, 저 법제처장이 하는 소리니까 맞겠지. 얼마나 법 전문가야?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완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위법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서는 나중에 뭐 일부를 뭐 또 바꾸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큰 줄기는 그게 뭐 위법적인 거 없어요. 당연히 그런 거 민주당엔 뭐 법률가들 없습니까? 다 살펴보고 하는 건데 이렇게 정부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그 판단을 해주는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자 공수처 수사권 논쟁이 일었잖아요. 이때도 이 법제처장이 이완규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이거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수사는 불법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건 뭐 이미 정리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정리가 됐고 공수처법 2조에 관련된 범죄를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 관련된 그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직권남용죄,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못하니까 자 직권남용죄를 수사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한 거거든요. 공수처가 뭐 그냥 단순하게 보면 좀 편법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원에서 다 인정해 줬잖아요. 체포영장 발부하고 또 이쪽에서 이의 제기하는 것들 다 기각하고 이건 뭐냐 법원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법제처장이 이런 소리를 늘어놨던 거고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도 못하죠. 그렇잖아요. 검찰이 지금 공수처 수사 내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한 건데 수사기관이 이번에는 공수처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사기관의 이 수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의해서 불법이다. 이러면 검찰이 기소도 못하는 거고 이 부분은 법원에 가서 그럼 공소기각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윤석열 체포 논란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도 또 이 이완규가 뭐라 그랬냐면 형사소송법에 그때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많이 제기했고 또 보수 언론들이 지적을 했던 건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거론했습니다. 보통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받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 다음에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이런 데서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과 관련한 부분,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부분. 관저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책임자 또는 감독하는 관공서의 승낙이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자, 이 조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장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왜 법꾸라지 법기술자라고 하냐면 그 110조, 111조에 보면 그 2항에 아까 얘기한 건 이제 1항에 있는 조항이고 2항에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왜 이거는 얘기를 안 하냐고.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설사 그 1항에 따라서, 자, 그래, 거기 대통령 관저시설, 거기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지역이다. 왜냐면 뭐, 그런 뭐 경호처의 무장도 있고, 또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헌법기관이잖아요. 그 책임자가 승낙을 못하겠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 2항에 있는 대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냐고요. 자,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입니까? 그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같은 법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이런 건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그래서 이 법을 안다는 이 법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언론도 마찬가지, 이것만 얘기하면, 그런 조항이 또 맞는가 보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더구나 법제처장식 되는 사람이 검사 생활 오래 하고 온갖 법 내용을 알 만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딱 유리한 부분만 떼내가지고 호도를 하는 거죠. 또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공수처와 경호처가 이런 법적인 논쟁이 있으니까, 수사의 적법성 논쟁이 있으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 그때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아주 거셌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하면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경찰이나 경호처나 서로 뭐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뭐 만약에 뭐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충돌 사태가 일어나면 엄하게 추궁을 하겠다.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경찰은 정당한 공권력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고, 법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데잖아요. 이게 어떻게 양쪽이 쌍방이 대등합니까? 경찰하고 도둑하고 똑같이 대등할 수가 있어요? 자, 최상목의 그때 그 발언은 도둑을 잡으려는 경찰한테 도둑하고 잘 타협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세요. 이 얘기예요. 이런 그 최상목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결정, 이 이론적인 배경, 이 이론적인 뒷받침을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했던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말 아직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란 말이 실감이 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도모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뭔가를 회책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어디선가 윤석열이 지금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다시 한번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제가 법꾸라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냥 조용히 포기하세요. 법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본인이 그냥 거부하세요. 네. 이건 잘못된 인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 지명을 포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당신의 친구인 윤석열을 위하는 길이기도 할 겁니다. 조성실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